네, 세 번째 운동과 호흡 계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번 파트는 뭐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도 계신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공기를 들어 마신다라고 했을 때 이 공기를 들어 마신 궁극적인 목적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기를 들어 마시고 내쉬는 이런 과정은 공기 중에 그 가스의 분압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내쉬는 과정이 상당히 결정된다. 그래서 이 분압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 마시는 공기는 일종의 혼합가스죠. 그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또 질소가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혼합가스입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혼합가스 안에 들어있는 가스, 각 가스의 압력을 나타내는 게 partial pressure. 그래서 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질소가 79.04%가 들어있고 산소는 20.93%,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0.0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 혼합가스, 우리 들어 마시는 공기 중에서 각각의 가스의 분압은 그 전체 공기의 압력, 해수면에서 대기압이죠. 이 대기압에 그 각 가스의 농도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에서 수은주 높이로 760mmHg, 앞으로 단위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760에 그 농도 79.04를 곱한 거, 즉 이것을 이제 100분위 단위로 고치면 0.7904가 되겠죠. 0.7904를 곱해서 나온 이 600.7이 바로 질소의 분압이 되겠습니다. 산소의 분압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대기압 760에 그 농도를 곱한 값, 즉 0.2093을 곱하니까 산소 분압은 159.1이 되는 것이죠. 이산화탄소 분압은 760에 0.03%니까 100으로 나눠서 0.003을 곱해서 우리 대기 중에 호흡하는 혼합가스 중에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0.1하고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고지대로 올라가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가 희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산소가 희박해진다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좀 뭐랄까요, 부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희박하다 하는 것은 농도가 변화한다고는 이미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 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기압 자체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발 3000m로 올라가게 되면 대기압이 523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523에 질소 분압을 곱하게 되면은 질소 분압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 산소 분압의 경우에도 산소 농도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대기압 자체가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산소 분압 자체가 109.5로 떨어지는, 즉 해수면에서는 159.1이었는데 이 3000m 고지로 올라가면은 산소 분압이 109.5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분압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압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23에 0.003을 곱해서 0.16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분압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우리가 들어 마신 공기가 산소 분압이 150이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0.1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수증기와 섞이게 되고 마침내 허팝가리에 들어오게 되면 기능적 잔기량으로 해서 이미 이제 여기 안에는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가운데 남아있는 공기가 있겠죠. 그 공기와 섞여서 산소 분압은 이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 100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40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모세혈관과 폐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과 허팝과리 사이에, 폐포 사이에 가스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혈액은 온몸을 순환을 하고서 오른 심장을 통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결국
폐 모세혈관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때 온몸을 순환하고 돌아온 이 정맥혈액의 산소 분압은 4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46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분압의 차이에 의해서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산소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산소 가스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산소 분압이 허파가리에서는 100이고 정맥혈액, 폐 모세혈관을 흐르는 당시에 정맥혈에서의 산소 분압은 40이 되는 것이죠. 그럼 분압차가 60이 되는 거죠. 이 60이라고 하는 산소 분압차에 의해서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허파가리 안에서 모세혈관 안쪽으로 산소는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확산된다 이 얘기죠. 또 한편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이쪽이 더 높죠. 즉 이산화탄소는 46이고 이쪽이, 그 다음에 폐포 안에는 40이니까 분압차가 6mmH가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이 폐 모세혈관 안에서 허파가리 안으로 이동하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죠. 이런 가스 교환의 결과 마침내 동맥혈액이 되는 것이죠. 폐를 통과한 이 혈액은 산소 분압이 10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압은 40이 되어서 왼 심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신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온몸 순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온몸을 순환을 하는데 산소가 100mmHg 이 분압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압은 40인 상태로 온몸을 순환을 해서 인체의 70쪽에나 되는 모든 조직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조직 세포에서는, 물론 이 조직은 뇌세포도 될 수 있고 간세포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근육세포도 될 수 있죠. 이 조직 세포의 활동의 결과, 에너지 대사의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은 항상 40이 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소를 쓰니까 이 조직에서는 산소 분압은 조직 내에서 40 이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분압차에 의해서 결국 조직의 모세혈관에서 산소는 조직 세포 안으로 이동을 하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분압차에 의해서 반대로 이 모세혈관 쪽으로 가서 확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맥혈액이 된다. 즉 PO2는 4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압은 46이 되어서 다시 심장으로, 즉 오른 심방으로 들어가서 또 오른 심장, 심실을 통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다시 순환을 하는 소순환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자, 요 전체적인 과정은 결국은 이러한 가스들은 각 그 가스의 분압의 차이에 의해서 확산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 산소 분압차가 이 허파가리와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 사이의 분압차는 산소는 100에서 40 차이니까 60이나 되고, 반면에 그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는 폐포 안은 40이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46이니까 분압차가 6인데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훨씬 분압차가 낮은데 이산화탄소가 왜 이렇게 잘 확산이 되느냐 하면은, 이산화탄소는 사실 산소에 비해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한 20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용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분압차가 적더라도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을 정맥 활류량이라고 그러죠. 이런 정맥 활류량을 이 아래 대동맥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정맥 혈액을 혼합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혼합 정맥혈이라고 하는 의미는 활동 근육에서 혈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교적 활동하지 않는 비활동 근육이나 내장 영역에서의 혈류량이 합쳐져서 결국 마지막에는 혼합된 상태로 이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혼합 정맥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질문은, 혼합 정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활동근을 흐르는 정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비해서 언제나 낮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활동 근육에서 흐르는 혈류는 활동하는 근육에서는 다량의 뭐를 발생시키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활동 근육에서 오는 혈액이 마침내 이 하대정맥이죠. 하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갈 때는 비활동 영역에서 들어오는 혈액과 합쳐져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로 이 혼합 정맥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활동 근육에서 흘러오는 혈액량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언제나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산소가 혈액 중에 어떻게 운반되는지를 나타내는 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산소는 일단 물에 녹아서, 즉 혈액 중에 수분 성분을 혈장이라고 그러죠. 이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약 3 내지 4%는 운반됩니다. 나머지 97%는 결국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운반되죠.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이죠. 그리고 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꼬불꼬불한 이 단백질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글로빈이라는 이 단백질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처리 주성분인 햄이라고 하는 이 햄이 내구퉁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산소라고 하는 것은 이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어디에 결합하느냐? 바로 이 햄 부분과 결합해서 운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공중에서 녹슬게 되면 붉게 녹슬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철 성분과 산소가 결합을 하면 산화철이 돼서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혈액이 빨갛게 보이는 것이죠. 산소를 많이 결합한 혈액은 동맥혈액이라고 하고, 이것은 아주 진한 선홍색을 띠지만, 여러분이 헌혈을 할 때 정맥에서 빼는 혈액은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죠. 그러니까 그것은 암적색을 띈다. 좀 어두운 적색을 갖다가 띠게 되는 것이죠. 자,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은 바로 이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산소는 거의 대부분 다 운반된다. 그러면 헤모글로빈은 1g당 산소를 약 1.34ml와 결합을 해서 운반이 됩니다. 혈액 중에 이 헤모글로빈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빈혈이라고 그러죠. 남자의 경우에는 혈액 100ml당 헤모글로빈이 약 15g 정도 들어가 있고, 여자의 경우는 약 13g 정도 들어있죠. 우리가 병원에서 혈액 일반 검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쉬운 기초적인 그 혈액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빈혈 여부는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결합을 해서 이제 산소를 조직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안정 상태에서 혈액에 약 100ml당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은 얼마가 되는 것이냐? 100ml당 남자가 약 15g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1g당 1.34ml의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15g에서 1.34를 곱하면 이것이 바로 혈액 100ml가 운반할 수 있는 산소 운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정 상태에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는 97 내지 98%가 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 퍼센트 SaO2, Saturation O2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 Saturated Oxygen, 즉 산소 포화도는 퍼센트 SO2라고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헤모글로빈의 O2 운반 능력은 바로 22.1ml.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양이 이렇다 하면은, 그 다음에 실제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양을 운반 능력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이것을 100을 곱해 주게 되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지대에 올라가서 산소 분압이 떨어지게 되면, 산소 분압은 partial pressure, 그래서 P를 쓰고 PO2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 산소 분압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산소량은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고지대에 올라갈수록 동맥혈액의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수면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정 상태에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는 이미 거의 100에 가까운 상태로 포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체중당 최대 산소 섭취량이 적은 이유는 혈액과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혈액량이 적다, 남자보다.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의 농도도 더 적다. 또 여성의 경우에 대체로 헤모글로빈 양이 적고 그 다음에 빈혈의 빈도도 훨씬 더 높죠. 또 심장의 일회 박출량도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SV라고 하는데 심장이 한 번 박출할 때 품어내는 혈액량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일회 박출량이 여자는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고 남성의 경우는 이렇고, 물론 신체적으로 단련된 그러한 스포츠 허트의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또 한편 최대 심박출량도 대체로 남자가 여성보다 더 높기 때문에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남자가 더 높은 그런 현상을 보인다. 또 동일 체중당 근육량도 남자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소비하는 기관이죠.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바로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남녀 간의 어떤 이런 차이는 사실상 훈련에 의해서 또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네. 이건 또 하나 중요한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을 산소 해리곡선이라고 합니다. 산소 해리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산소 분압과 그 다음에 얼마나 헤모글로빈의 산소가 많이 포화되어 있느냐, 이 산소 포화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노란색으로 나타낸 것이 안정시 상태의 산소 해리곡선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 내적 환경이, 내 환경이 변화하게 되죠. 즉 예를 들어서 운동 시에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바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운동할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즉 혈액 중 산소의 농도는 떨어지게 되고, 즉 동맥혈액의 산소 농도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의 온도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 중에 pH, 즉 수소 이온 농도도 떨어지게 된다. 즉 수소 이온 pH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수소 이온 농도가 참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성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액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상승하게 됩니다. 자, 운동 중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즉, 이 그림에서처럼 노란색으로 나타난 안정시 상태에서는 pH가 7.4의 약 알칼리성이었는데, 운동 시에는 7.2로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더 산성화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체온은 37도씨에서 39도씨로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산소 해리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정시 상태에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안정시 상태에서 산소 포화도가,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거의 97, 98, 100에 가깝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는 여기 97, 98, 뭐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혈의 산소 분압은 약 40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동맥혈과 정맥혈의 산소의 차이, 이것이 바로 이제 산소 농도의 차이가, 동정맥 산소차가 바로 이 정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위에 편편한 부분은 커다란 변화가 없습니다.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별 차이가,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정맥혈의 그 산소 분압, 즉 40mm 수준에서 산소 포화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동정맥 산소차는 훨씬 더 증가한다. 일단 이런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운동을 할 때 이 산소 해리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별 차이가 없지만은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더 많이 감소하게 되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동맥계에서 조직세포를 지나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정맥으로 넘어가게 돼서 바로 이제 활발하게 혈액을 갖다가 혈액 중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갖다가 공급해준 결과로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조직세포는 운동 중에는 산소를 많이 쓴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고지대를 올라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고지대에 올라가면은 역시 이 산소 해리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고지대에서 산소 해리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이 곡선의 윗부분이 편편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많이 나타나지 않죠. 즉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적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소 해리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따라서 정맥혈액의 산소 포화도는 훨씬 더 많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조직세포에서 그만큼 많은 헤모글로빈으로부터 산소를 갖다가 추출해서 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산소 분압이 고지대에 올라가서 감소한 것을 인체가 그것에 적응하는 그런 상태를 적응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또 상당히 또 복잡한데요. 산소는 용해된 상태로 또 헤모글로빈과 결합된 상태로 대부분 운반이 되죠. 즉 혈액의 3, 4% 용해된 상태로 또 헤모글로빈의 뭐 거의 97%가 결합된 상태로 산소는 운반됩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용해된 상태로 훨씬 더 많이 운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탄산 이온의 형태로 약 78%, 또 카바민 화합물의 형태로 약 13% 이렇게 운반된다. 이것은 이제 요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이산화탄소는 대사 활동의 결과 운동 근육 또는 뭐 이 조직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혈액으로 확산돼서 이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허파과리, 우리 폐로 가서 폐포에서 밖으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운반되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혈액으로 나온 이산화탄소는 혈장의 수분에 용해된 상태로 이렇게 운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운반되는 양이 약 9%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시 중탄산 이온의 형태로 약 70%가 운반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혈액중으로 나온 이산화탄소는 바로 물과 반응을 해서 탄산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고 이 탄산이 결국 중탄산 이온과 수소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발생한 수소 이온은 혈액 중에 있는 단백질에 의해서 완충되어서 이 산성도를 알칼리화 시키는 혈액의 완충 작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적혈구로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역시 용해된 상태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이산화탄소는 대체로 물과 반응을 해서 탄산을 갖다가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탄산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탄산은 중탄산 이온과 수소로 바로 분리가 돼서 이 수소는 결국 이 적혈구 내에 있는 단백질에 의해서 다시 또 완충이 되죠.
그리고 이 중탄산은 생기자마자 바로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혈장 밖으로. 이게 빠져나가는 대신에 혈장에 있는 염소가 적혈구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염소 치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염소가 들어오면서 물도 들어오기 때문에 적혈구의 크기가 정맥혈액 쪽으로 와서는 동맥혈액보다 적혈구 크기가 더 커집니다. 자, 이런 현상,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갖다가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해서 탄산의 형태로 적혈구에서 오게 된 이 이산화탄소는 바로 여기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리가 돼서 다시 폐에서 이때 탄산 탈수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폐에서 폐포 안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산화탄소는 적혈구 내에 들어와서 대부분 또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과정에서 수소 이온이 또 발생하는데, 이것은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완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모글로빈과 결합된 이 이산화탄소는 결국 이렇게 폐까지 가서 다시 헤모글로빈과 결별을 하고 분리되어서 마침내 폐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운반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바민 화합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와서 혈액 중에는 단백질이 녹아 있죠. 그래서 이 혈장 단백질의 질소 부분과 반응을 해서 카바민 화합물이라는 것을 생성시키고, 이런 반응의 과정 속에서 수소 이온이 발생하는데, 이 수소 이온은 역시 혈장 중에 녹아 있는 단백질에 의해서 버퍼링, 완충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대부분 조직에서 발생한 이 이산화탄소가 물과 이제 반응을 해서 탄산을 갖다가 형성을 하게 되고, 이제 이 탄산이 형성이 되면은 이게 수소 이온과 중탄산 이온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은 뭐랄까요? 방금 말씀드린 혈장 중에 있는 단백질이나 또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완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중탄산 이온은 폐로 와서 다시 수소 이온과 결합을 해서 탄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형성을 하게 되고, 이 탄산이 탄산 탈수 요소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잘 보시고, 또 휴먼 퍼포먼스와 운동 생리학 제 책의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해 나왔습니다. 그것을 잘 보시면은 보다 좋은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